안녕하세요. 경제와 돈의 흐름을 가장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당신의 금융 멘토, 코리아 파이낸스 월드입니다. 여러분의 통장과 지갑에 경제적 지혜의 빛이 가득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이건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부를 향한 여러분의 진지한 약속이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한 편의 재난 영화 같습니다. 바로 2008년 전 세계를 집어삼킨 금융위기, 그 폭풍 전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똑똑한 돈, 즉 스마트머니는 항상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터지기 전에, 대중이 패닉에 빠지기 전에, 세상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그 자리에 없습니다. 2008년 그 순간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붕괴 직전의 그 주까지만 해도 월스트리트는 삼패인 거품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경제방송 CNBC의 앵커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은행 임원들은 역대급 보너스를 자랑했습니다. 폭탄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 폭탄은 절대 터지지 않는다고 맹세하고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 평온한 수면 아래에서 무언가는 이미 거대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사실 붕괴의 전날은 단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번영이라는 가면을 쓴 아주 느리게 진행된 재앙의 카운트다운이었죠. 수년 동안 미국은 비드로 지어진 꿈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외의 주택가 잔디밭은 끝없이 펼쳐졌고 말 그대로 개나 소나 집을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집 살 돈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 집값은 2배로 폭등했습니다. 이건 우리 한국의 몇 년 전 부동산 불장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끌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가 된다는 공포가 사회를 지배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브로커들은 서류에 사인만 할 줄 알면 누구에게나 대출을 밀어넣으며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이걸 스테이티드 인컴 대출이라고 불렀어요. 서류도 소득 증빙도 아무런 검증도 필요 없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준 거죠.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없는 척했을 뿐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이 약에 취해 있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 같은 거대 투자은행들은 위험천만한 대출들을 주택저당증권이라는 새로운 상품으로 포장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썩은 김밥, 상한 단무지, 유통기한 지난 햄을 모아서 아주 화려한 포장지에 싼 뒤 명품 프리미엄 김밥 세트라고 이름 붙여 전 세계에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은 여기에 AA, 최고 안전 등급을 찍어줬죠. 대출을 많이 팔수록 그걸 포장해서 되팔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건 마치 금융계의 연구기관처럼 보였어요. 은행가부터 평범한 주택 소유자까지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내부자들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연체율이 조용히 아주 서서히 오르고 있었거든요. 아직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엑셀 스프레드시트 깊숙한 곳에 숨겨진 숫자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2007년 초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스는 이 데이터를 보고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택 모기지 시장 전체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것을요. 그는 즉시 시장의 붕괴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라는 상품을 사들였죠. 이건 일종의 보험이었어요. 안전하다고 알려진 그 명품 김밥 세트가 알고 보니 음식물 쓰레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터지면 엄청난 보험금을 받는 구조였죠. 월가의 다른 사람들은
그를 편집증 환자 취급했습니다. 미국 전체의 집값이 떨어진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어. 라면서요. 하지만 폴스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 그렉 림먼도 상사에게 똑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이 대출들은 쓰레기입니다. 이 채권들은 시한폭탄이라고요. 회사는 그를 무시했죠. 그가 직접 시장의 하락에 베팅하기 전까지는요. 한편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들, 한국으로 치면 개미들은 여전히 낙관론에 취해 있었습니다. 경제 TV에서는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 떠들었고, 정치인들은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했죠. 파티장의 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2007년 2월, 뉴센츄리, 프리몬트라는 두 개의 작은 모기지 회사가 월스트리트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들의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됐죠. 이건 아주 작은 뉴스, 헤드라인에도 거의 실리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즉 빚의 힘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거대한 산불이 나기 직전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와도 같았습니다. 여름이 되자 균열은 더 넓어졌습니다. 8월, 거대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 2개가 파산합니다. 잘못된 모기지 베팅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회사 내부에서는 임원들이 밤샘 회의를 하며 유동성 문제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유동성 문제라는 유화한 표현은 곧 망하기 직전이라는 뜻의 은어가 됩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계속 올랐습니다. 투자자들은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이건 일부의 문제일 뿐이야. 몇몇 썩은 사과 때문에 전체 시장을 의심할 순 없지. 결국 집값은 아직 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요. 시간은 흘러 2008년 9월.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만천선 근처에 머물렀고 재무부 관리들은 은행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건전하다고 대중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전화기가 녹아내릴 지경이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본사에서 CEO 딕풀드는 더 이상 말이 되지 않는 대차대조표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산은 6천억 달러에 달했지만 그 자산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명품 김밥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길 건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비상회의가 자정을 넘겨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헨리 폴슨과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불가능한 선택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구제금융이냐, 파산이냐, 구원이냐, 전염이냐. 트레이딩 플로어에서는 다음은 누구지? 라는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른 회사를 감시하며 제발 음악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의자 뺏기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려고요. 그런데도 붕괴 바로 전날까지 대중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모기지 대출 광고가 흘러나왔고 부동산 중개인들은 지금이 집 살 최고의 기회라고 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죠. 이것이 모든 위기의 잔인한 진실입니다. 붕괴는 항상 필연적인 것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 월스트리트가 파생상품이라는 불장난을 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가족들은 집을 담보로 재대출을 받아 새 차를 사고 주방을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이 절대 마르지 않는 현금 인출기라고 믿었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연봉 $50,000를 버는 간호사가 집을 세 채나 소유했고
플로리다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이 살 생각도 없는 콘도를 사서 대파는 단타에 열중했습니다. 가격이 오를 땐 자신이 천재인 줄 알았겠죠. 가격이 폭락하자 그들은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더 어두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 대출들은 상환될 것을 기대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팔리고 포장되고 A등급을 받아 런던에서 도쿄까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배송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었죠. 심지어 우리 노후를 책임져야 할 연기금이나 유럽의 은행들까지 신용등급만 믿고 이 쓰레기들을 사들였습니다. 위험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교묘하게 위장되었을 뿐이죠. 그래서 2007년 말 연체율이 급증하기 시작했을 때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갑자기 방사능 폐기물을 들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누가 안전한지, 누가 위험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거죠. 2008년 3월, 베어 스턴스가 무너집니다. 85년 역사의 투자은행이 단 주말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JP모건의 헐값으로 팔렸죠. 시장은 며칠간 패닉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언론은 위기 극복이라고 떠들었죠. 하지만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름 내내 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은행들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융의 혈액과도 같은 신뢰가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9월이 왔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발표합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45% 폭락했습니다. 경쟁 은행들은 리먼과의 거래를 거부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리먼은 사실상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월요일,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금융기관 중 하나가 존재를 멈췄습니다. 다음 날 다우존스 지수는 500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그 주가 끝날 무렵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자유낙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패닉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바로 그 투자자들이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게 진짜 코미디 아닙니까? 왜 그들은 다가오는 재앙을 보지 못했을까요? 경고는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2005년 경제학자 라구람 라자는 세계 최고의 은행가들 앞에서 그들의 위험 관리 모델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죠. 2006년 워렌 버핏은 파생 상품을 금융 대량 살상무기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2007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의 교과서적인 신호였지만 거의 모두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탐욕은 공포보다 더 빨리 눈을 멀게 합니다. 음악이 계속되는 한 모두가 춤을 멈추지 않죠. 보너스는 낙관론에 달려 있었고 커리어는 현실 부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집단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빚이 영원히 늘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요. 2008년 9월 14일 일요일 밤, 월스트리트는 형광등 소리 외에는 고요했습니다. 연중 건물 안 120명의 금융계 거물들이 긴 마호가니 테이블에 모였습니다. 리먼의 임원들은 구제금융을 애원했습니다. 누구도 다음 도미노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맨해튼의 유리타워 안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은 블룸버그 단말기에 눈을 고정한 채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순간 매도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주가는 수직으로 낙하했습니다. 전염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시간
미국의 평범한 가정집에서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퇴직연금과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카운트다운은 0에 도달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월스트리트에 개장벨이 울리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몇 분 만에 리먼 브라더스 주식은 0이 되었습니다. 거래 화면은 피처럼 붉게 물들었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돈으로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붕괴는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런던, 프랑크푸르트, 홍콩, 서울, 전 세계 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조 달러가 며칠 만에 증발했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이었어요. 레버리지가 풀리는 과정이었고 역사가 더 큰 소리로 반복되는 순간일 뿐이었습니다. 2009년까지 900만 가구가 집을 잃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실수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는 살아남았습니다. 재앙을 일으킨 바로 그 기관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되었습니다. 임원들은 보너스를 챙겼고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죠.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물었습니다. 정답은 알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금융위기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고음이 백색 소음처럼 들릴 때, 신중함이 자신감으로 대체될 때, 그리고 쉬운 대답이 더 기분 좋다는 이유로 어려운 질문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1929년 대공황 때는 이를 비이성적 과열이라 불렀습니다. 2008년에는 금융혁신이라고 불렀죠. 오늘날 우리는 이걸 AI 낙관론, 코인 불장이라고 부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심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말할 때 기억하십시오. 다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가 붕괴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붕괴하는 겁니다. 똑똑한 돈은 항상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다음 거품이 터질 때 당신은 그 징후를 읽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당신 이전의 모든 사람들처럼 그것을 외면하고 있을 것인가?